엄마, 오늘 날씨 좋으니까 우리 바람 좀 쐬러 갈까요? 아들 준석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며느리랑 같이 나들이를 가자니까요. 이제야 내 새끼가 엄마 생각을 해주는구나 싶었죠. 그래, 어디 갈 건데? 그냥 드라이브나 하고 점심 먹고 올게요. 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며느리 지수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요. 준석이가 운전을 했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나는 가방에서 노란 수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남편 영감이 남긴 수첩이에요. 혹시라도 잃어버릴까봐 요즘은 늘 챙겨 다녔거든요. 어머님,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지수가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공손한 말투였지만 뭔가 거리가 느껴졌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곱게 보면 엄마가 더 얻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아. 나 요즘 다리도 튼튼해. 1시간쯤 달렸을까요? 준석이가 휴게소에 차를 세웠어요. 엄마, 화장실 다녀오세요. 우리도 잠깐 쉬었다 갈게요. 그래, 그래. 나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허리가 좀 뻐근했거든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호주머니에 넣고 수첩도 한번 만져봤어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10분쯤 걸렸을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천천히 걸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차가 없었습니다. 저기 있었는데? 처음엔 내가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주차장이 넓으니까요. 그래서 이리저리 걸어 다녔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준석이 차 번호를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수겠지. 화장실 갔다가 차를 다른 데 댔나?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준석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는데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계속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지? 그때 휴게소 직원 한 분이 지나가셨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었는데 내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혹시 차 찾으세요? 네. 그런데 아까 여기 있었는데. 혹시 가족분들이랑 오셨어요? 네. 아들이랑 며느리랑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예요. 네. 뭐가요? 아니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직원은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담요 한 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휴게소 안쪽 의자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앉아 계세요. 곧 연락 오실 거예요.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5월이었는데 봄비가 아니라 차가운 비였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서 가방을 열었어요. 노란 수첩이 보였고 시계가 보였어요. 남편이 쓰던 회중시계. 침이 8시 15분에 멈춰 있었죠. 고장 난 지 오래됐는데 그냥 챙기고 다녔거든요. 준서가 엄마 여기 있어. 전화 좀 받아라.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밤이 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버려졌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버려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쉬웠거든요. 하지만 며칠 뒤 나는 알게 됩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린 이유가 늙은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무언가 때문이었다는 걸요. 그 무언가는 이 노란 수첩 안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기록. 준석이가 숨기고 싶어 했던 진실이요. 그날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진 거였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휴게소에서 처음 하룻밤을 보냈을 때 나는 계속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요. 우리 집은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시골 5일장 근처에 있었죠.
남편 영감이랑 둘이서 30년을 운영했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 2,000원, 김밥 한 줄 1,500원. 그렇게 벌었어요. 순자야, 이 돈은 준석이 대학 등록금으로 써야 돼. 영감이 그렇게 말하면서 장사가 끝날 때마다 지폐 몇 장을 따로 봉투에 넣었어요. 노란 수첩에 날짜랑 금액을 적어뒀죠. 1995년 3월 2일 5만 원. 1995년 4월 15일 8만 원. 이런 식으로요. 아들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크면 우리 효도 받겠어. 그럼요. 우리 준석이 똑똑해요. 준석이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 받고 고등학교 때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죠. 대학은 지방 국립대를 갔어요. 경영학과였나? 아무튼 그쪽이었습니다. 엄마, 나 취직됐어. 은행이야. 대학 졸업하고 나서 준석이가 전화로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울었어요. 기뻐서요. 영감도 좋아했죠. 봐라, 우리 새끼 은행원 됐다. 이제 우리 고생 끝났네. 그런데 은행원이 된 지 3년쯤 지났을 때 영감이 쓰러졌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못 살렸어요. 그렇게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석이가 울더라고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괜찮아. 내 아빠는 내가 잘 되는 거 보고 싶어 했어. 장례 치르고 나서 나는 혼자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랑 같이 살아요. 준석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준석이는 결혼을 했고 며느리 지수랑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나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지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도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좋아하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준석이가 출근하고 나면 나는 집 안 정리하고 저녁 준비하고 그랬어요. 지수는 낮에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어르신들 다 시설 가세요. 거기가 훨씬 편하시대요. 지수가 그렇게 말한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준석이한테 말하면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까 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024년 5월 15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준석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네, 회장님. 그거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준석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명의는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명예? 무슨 명예? 나는 부엌에서 가만히 서서 들었어요. 네, 그 돈은 회장님이 따로 관리하신다고 했습니다. 장부에는 안 나옵니다. 그 순간 거실 벽시계가 멈췄어요. 똑딱똑딱 하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8시 정각에 멈춰 있었어요. 엄마, 뭐해요? 준석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아, 저녁 준비하고 있었어. 오늘 피곤하니까 그냥 일찍 주무세요. 그래. 그럼 그럴게. 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노란 수첩을 꺼냈어요. 영감이 남긴 그 수첩이요. 수첩 뒷장은 비어 있었거든요. 나는 거기에 적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8시. 준석이 전화통화. 회장님 명예, 돈, 장부에 안 나온다. 왜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했거든요. 준석이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하고. 벽시계 멈춤 8시 정각.
그것도 적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어요. 준석이가 무슨 일을 하는 건지, 혹시 잘못된 건 아닌지 걱정이 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준석이가 출근하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가요. 제가 예약해놨어요. 건강검진? 나 멀쩡한데? 그래도 한번 받아보세요. 나이 드시면 조심해야죠. 준석이 얼굴은 웃고 있었는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날 저녁 준석이랑 지수가 같이 왔어요. 차를 타라고 했죠.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지수가 뒷문을 열어줬어요. 나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노란 수첩, 핸드폰, 영감시계 다 넣었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병원 가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고속도로로 올라갔어요. 준석아, 병원 어디 있는 거야? 조금 멀어요. 큰 병원으로 가야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래. 나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5월 중순의 해는 참 예뻤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 화장실 다녀오세요. 응. 내가 차에서 내릴 때 지수가 짧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차는 없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건강검진은 거짓말이었고 준석이가 날 버리려고 했다는 걸요. 그런데 왜 내 새끼가 나를 버린 걸까? 그날 밤 휴게소 의자에 앉아서 나는 노란 수첩을 또 꺼냈어요. 5월 15일에 적었던 그 기록을 봤죠. 회장님 명예, 돈, 장부에 안 나온다. 혹시 이것 때문일까? 준석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그걸 알까봐 두려워서 나를 버린 걸까? 아니야, 설마. 내 새끼가 그럴 리 없어. 그냥 실수였을 거야.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어요. 그게 엄마니까요.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휴게소 의자에 앉아서 담요를 덮고 눈을 감았다 떴다 했어요. 잠은 안 왔어요. 준석이 전화는 계속 안 받았고요. 새벽 5시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나를 봤어요. 어머, 할머니 여기서 주무셨어요? 응, 차 기다리고 있어. 차요? 누구 차요? 우리 아들. 청소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가셨어요. 불쌍하다는 표정이었죠. 나는 그 표정이 싫었어요. 오전 7시쯤 어제 그 직원이 출근했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요. 내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연락 안 오셨어요? 응.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신고? 뭘 신고해? 실종 신고요. 가족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아니야, 곧 올 거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안 온다는 거. 준석이가 일부러 안 받는 거라는 걸요. 할머니, 일단 여기 앉아 계시고 제가 119 불러드릴게요. 119? 왜? 혈압 좀 재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직원은 전화를 걸었어요. 10분쯤 지나니까 구급대원들이 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 안 아파. 일단 혈압만 재볼게요. 혈압을 쟀더니 높게 나왔대요. 180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싫어. 나 여기서 기다려야 돼. 어르신, 이러시면 쓰러지세요. 일단 병원 가서 링거 맞으시고 연락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요? 구급대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떨렸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갈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응급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더니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어요. 보호자분은요? 없어. 연락 가능한 분 계세요?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습니다. 어르신, 집이 어디세요? 경북 안동. 안동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이 데려왔어. 아드님은요? 몰라. 안 보여.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한테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러고 나서 나한테 말했습니다. 일단 좀 쉬세요. 혈압 안정되면 퇴원하셔도 돼요. 응. 링거를 맞으면서 나는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눈이 아팠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려봤더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민우예요. 민우? 네, 10년 전에 안동에서 봉사활동 했었잖아요. 할머니 분식집에서 떡볶이 엄청 얻어먹었는데 그 말을 듣고 기억이 났어요. 대학생 봉사단이 우리 동네에 왔었거든요. 그때 민우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애였죠. 아, 그 애? 네, 맞아요.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 병원에서요. 그래. 민우가 의자를 가져다 앉았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왔는데 혼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손을 보다가 울컥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왔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나 버려졌어. 네. 준석이가 나를 휴게소에 놓고 갔어. 전화도 안 받고. 민우 얼굴이 굳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 많아요. 뭐가? 노인 6.25. 가족들이 일부러 휴게소나 병원에 두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설마 일부러는 아니겠지?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경찰? 내 새끼를 신고해? 그래야 찾을 수 있어요. 아니야. 나 신고 안 해. 민우가 곤란한 얼굴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내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놓여 있었어요. 내 가방 좀 줘봐. 민우가 가방을 건네줬어요. 나는 안에서 노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수첩이요? 우리 영감이 남긴 거야. 여기 봐. 나는 수첩 뒷장을 펼쳤어요. 5월 15일에 적었던 기록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명예, 돈, 장부에 안 나온다. 이게 뭐예요? 준석이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 그날 집에 있는 시계가 멈췄어. 시계가요? 응, 8시 정각에. 민우가 수첩을 찬찬히 봤어요. 그리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5월 15일이요? 응. 할머니, 혹시 아드님이 무슨 일 하세요? 은행원이야. 지방은행 본사에 다녀. 민우 얼굴이 또 굳었어요. 할머니, 이거 혹시 금융비리랑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금융비리? 명의를 따로 관리한다는 건 누군가 이름을 빌려서 돈을 숨긴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준석이가 나쁜 짓을 한 거야? 모르죠. 근데 이 기록이 진짜라면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금융 쪽 담당하는 기자인데 한번 연락해 볼게요. 기자? 네. 이런 건 혼자 해결하시면 안 돼요. 민우는 전화를 걸었어요.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한테 말했어요. 내일 오후에 만나자고 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링거를 다 맞고 나서 민우가 병원비를 냈어요. 내가 내겠다고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제가 낼게요. 할머니는 이제 힘 아끼셔야 해요. 고마워. 천만에요. 민우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원룸이었는데 깨끗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바닥에 잘게요. 아니야, 내가 침대에서 자. 괜찮아요. 그날 밤 나는 민우 집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준석이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걸까? 그래서 나를 버린 걸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보다가 노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수첩을 넘기면서 영감 글씨를 봤어요. 1995년 3월 2일 5만 원. 그때는 행복했어요. 준석이가 어렸고 우리는 미래를 꿈꿨죠.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된 거야? 다음 날 오후 민우가 카페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기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 기자입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민우한테 얘기 들었어요. 노란 수첩 좀 봐도 될까요? 네. 나는 수첩을 건넸어요. 서연 기자가 천천히 읽더니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이 날짜 5월 15일이요? 네. 혹시 아드님 이름이 김준석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서연 기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했어요. 그러고 나서 화면을 내게 보여줬습니다. 이 기사 보세요. 5월 16일자 기사예요. 기사 제목이 보였어요. 은행 내부 감사 착수, 비자금 의혹 불거져. 이게 뭐예요? 아드님이 다니는 은행에 감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사 시작일이 5월 16일이에요. 할머니가 기록하신 날짜 바로 다음 날이죠. 나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아드님이 할머니를 버린 이유가 혹시 이 수첩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서연 기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통화 내용을 들었고 그걸 기록했다는 걸 아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없애려고. 증거? 네. 할머니가 가진 이 수첩이요. 민우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이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 피해본 사람들, 그 사람들 일이기도 해요. 서연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큰 사건이에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민우와 서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왜 날 도와줘? 민우가 웃었어요. 할머니 10년 전에 제가 배고플 때 떡볶이 주셨잖아요. 그때 받은 거 이제 갚아야죠. 서연 기자도 말했습니다. 저는 기자니까요. 진실을 밝혀야죠. 나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들이랑 같이 싸워볼까? 내 새끼가 나를 버렸지만 세상에는 날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민우가 말했어요. 먼저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노인 유기죄로요. 내 새끼를? 네. 그래야 수사가 시작돼요. 서연 기자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재를 시작할게요. 이 은행 비리 건이 사실인지 확인해 볼게요. 나는 노란 수첩을 꼭 쥐었어요. 영감이 남긴 이 수첩이 이제는 무기가 되는 거구나. 알았어. 할게. 민우가 내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이제부터 우리가 같이 싸워요. 응. 그날부터 우리 셋은 세상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던 날 손이 떨렸어요. 민우가 옆에서 내 손을 잡아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떨려. 내 새끼를 신고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 천천히 하시면 돼요.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갔어요. 젊은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어떤 신고요? 노인 6.25.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가 유기했는데요? 내 아들이요. 아드님이요? 네. 휴게소에 놓고 갔어요. 경찰관이 한숨을 쉬더니 서류를 꺼냈어요. 요즘 이런 일이 많긴 한데 진술서 작성하셔야 해요. 네. 1시간 동안 진술서를 썼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버려졌는지, 준석이 전화번호는 뭔지, 차 번호는 뭔지 다 적었습니다. 신고 접수는 됐습니다.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네. 경찰서를 나오면서 민우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응. 서연 기자는 그동안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은행 내부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를 모으고 비리 의혹을 확인했죠. 3일 뒤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기사 나갑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이요. 온라인 먼저 나가고 저녁 뉴스에도 나갈 거예요. 그래요? 네. 할머니 준비하세요. 전화 많이 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민우가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여줬어요. 휴게소에 버려진 노무은행 비리 폭로하다. 제목이 그랬어요. 기사에는 내 사진은 없었지만 노란 수첩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석이 이름은 K씨로 처리됐고요. 할머니, 댓글 보세요. 민우가 스크롤을 내렸어요.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이게 무슨 세상이야. 자식이 부모를 버리다니. 은행 비리까지. 이거 큰일 터졌네. 할머니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댓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김순자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가웠습니다. 네, 맞는데요. 지금 하시는 일 멈추시는 게 좋을 겁니다. 누구세요? 알 필요 없으시고요. 할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이러시면 더 힘들어지십니다. 뭐라고요? 조용히 사세요. 그게 서로한테 좋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민우한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할머니, 무슨 전화였어요? 협박이야. 협박이요? 멈추래. 안 그러면 힘들어진대. 민우 얼굴이 굳었어요. 할머니, 경찰한테 얘기해야 돼요. 응. 그날 저녁 전화가 또 왔어요. 이번엔 준석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요. 준석아. 엄마, 왜 이래요? 기사가 뭐예요? 나 물어볼 게 그거야? 나를 왜 버렸냐고 물어야지. 엄마, 그건 제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 엄마 버릴 사정이 뭔데? 준석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지내세요. 조용히? 내가 왜? 엄마, 이러시면 저희 가정이 무너져요. 지수도 힘들어하고 저도 회사에서. 너희 가정? 나는 뭐야? 엄마는 엄마고요. 나는 숨이 막혔어요. 내 새끼가 이런 말을 하다니. 준석아, 너 나쁜 짓 했어? 뭐가요? 은행에서, 돈 관련해서. 준석이가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길었습니다. 엄마, 그건 제 일이에요. 엄마가 상관할 일 아니에요. 상관할 일 아니라고? 내가 내 엄마야. 엄마가 엄마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있었어요. 민우는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요. 노란 수첩을 꺼냈습니다. 영감 글씨가 보였어요. 준석이 대학 등록금 1995년. 그때는 행복했는데 나는 수첩을 찢었어요. 한 장, 두 장 찢고 또 찢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새끼가 이렇게 됐을까? 찢다가 멈췄어요. 바닥에 널린 종이 조각들을 봤습니다. 영감 글씨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어요. 아니야. 나는 종이를 모았어요.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이거 버리면 안 돼. 내가 본 걸 잊으면 안 돼. 밤새 테이프로 붙였어요. 찢어진 수첩을 다시 이어 붙였습니다. 아침에 민우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수첩을 붙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이거 찢었었어. 근데 다시 붙여야 할 것 같아서. 민우가 바닥에 앉았어요. 내 옆에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우리는 함께 수첩을 붙였어요. 해가 뜨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 계속하실 거예요? 민우가 물었어요. 응. 힘드실 텐데. 힘들지. 근데 멈추면 더 힘들 것 같아. 왜요? 내가 본 걸 못 본 척하면 나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용감하세요. 용감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오후에 서연 기자가 왔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할머니,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검찰이요? 네. 은행 비리 건으로 수사 들어간대요. 할머니 진술이 필요하대요. 내가 가야 돼요? 네. 제가 같이 갈게요. 언제요? 모레요. 나는 노란 수첩을 봤어요.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민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너희 둘 다? 네.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서연 기자가 웃었어요. 우리가 할머니 편이잖아요. 나는 두 사람을 봤어요. 준석이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내 편 같았습니다. 그날 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며느리 지수였어요. 어머님, 응, 제발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지수야. 어머님, 저희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지수야, 나는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그럼요. 나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정이 진실보다 중요하니? 지수가 울먹였어요. 네. 저한테는요. 그래. 너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한테는 아니야. 어머님, 나는 내 새끼가 나쁜 짓을 했는지 알아야 돼. 그래야 제대로 화를 내든 용서를 하든 할 수 있어. 그럼 우린 어떻게 돼요? 몰라. 그건 너희가 생각할 일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정말 할 거야. 뭐요? 검찰에 가서 내가 본 것, 들은 것 다 말할 거야. 할머니, 이제 내 입으로 말하겠어. 모레가 됐어요. 검찰청에 갔습니다. 민우와 서연 기자가 같이 왔어요. 김순자 씨 맞으십니까? 검사님이 물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네, 맞아요. 앉으세요. 진술 받겠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노란 수첩을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증거요. 증거요? 네. 제 아들이 한 일이 여기 적혀 있어요.
검사님이 수첩을 펼쳤어요. 테이프로 붙인 흔적을 봤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찢었다가 다시 붙였어요. 왜요? 화가 나서요. 근데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붙였어요. 검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술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5월 15일이었어요. 저녁 8시쯤 우리 집 거실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준석이가 한 통화 내용, 시계가 멈춘 일, 다음 날 휴게소에 버려진 일, 다 말했어요. 1시간 넘게 진술했습니다. 검사님은 중간에 질문도 하고 기록도 했어요. 수첩에 적으신 이유가 뭡니까? 남편이 남긴 수첩이라 소중해서요. 그리고 잊지 않으려고요. 잊지 않으려고요? 네. 나이 들면 기억이 흐릿해지잖아요. 근데 이건 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요? 제 아들이 나쁜 짓을 했다면 제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검사님이 수첩을 덮었어요. 이 수첩 증거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다 외웠어요. 검사님이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진술 감사합니다. 검찰청을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이겠지.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 근데 이제 시작이야. 서연 기자가 말했어요. 할머니, 기사 또 나갑니다. 검찰 수사 시작됐다고요. 그래요. 써요. 후회 안 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끝까지 가야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5월의 저녁이었어요. 이제 법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날 뉴스를 봤어요. 은행 간부 김준석 씨 횡령 및 노부모 유기 혐의로 기소. 앵커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법원 건물이 나왔어요. 민우가 옆에서 물었어요. 할머니, 내일 괜찮으시겠어요? 모르겠어. 떨리긴 한데 가야지. 제가 같이 있을게요. 고마워.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준석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법정에서요. 어떤 얼굴로 봐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침이 됐습니다. 옷을 입었어요. 평소 입던 검정색 바지에 남색 블라우스. 특별한 옷은 아니었어요. 할머니, 나가요. 민우가 차를 끌고 왔어요. 서연 기자도 같이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계세요. 응, 알아. 법원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자들도 있었고 카메라도 있었죠. 저기 피해자 어머니 오신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할머니, 아드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번 재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민우가 내 팔을 잡아줬어요. 비켜주세요. 할머니 지나가셔야 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판사님 자리가 보였고 피고인 자리도 보였어요.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판사님이었습니다. 피고인 입정. 문이 열렸어요. 준석이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은 안 차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고요. 준석이가 고개를 돌려서 방청석을 봤어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어땠냐고요? 슬퍼 보였어요. 아니, 무서워 보였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너무 빨리 고개를 돌렸거든요. 피고인 이름 김준석입니다.
준석이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님이 일어났어요.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2024년 5월 16일 실모 김순자 씨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유기하였으며 이는 노인복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은행 재직 중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으며 이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합니다. 검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금액이 나왔고 날짜가 나왔고 방법이 나왔습니다. 나는 듣고 있었어요. 내 새끼가 이런 일을 했구나. 정말로. 증인 신청합니다. 피해자 김순자 씨. 내 이름이 불렸어요. 민우가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가세요. 응.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준석이 앞을 지나쳐 갔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증인,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손을 들고 선서했어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나를 보고 계셨어요. 증인, 2024년 5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휴게소에 버려졌어요. 누가요? 제 아들이요. 피고인 김준석 씨가요? 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님이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왜 증인을 유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첩 때문이에요. 수첩이요? 네. 제가 남편한테 물려받은 수첩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들은 통화 내용을 적어뒀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5월 15일 저녁 8시쯤 아들이 전화 통화를 했어요. 명의는 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 돈은 회장님이 관리한다. 장부에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수첩에 적으셨습니까? 네. 잊지 않으려고요. 왜 잊지 않으려고 하셨습니까? 나는 준석이를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제 아들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그날 밤 집에 있던 벽시계가 멈췄어요. 8시 정각이에요. 그것도 수첩에 적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기록해야 할 것 같았어요. 검사님이 노란 수첩을 꺼냈어요. 증거물로 제출된 그 수첩이요. 이게 그 수첩입니까? 네. 왜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까? 제가 찢었다가 다시 붙였어요. 왜 찢으셨습니까? 나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화가 나서요. 제 아들이 저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수첩도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붙이셨습니까? 버리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요? 제가 본 걸 잊으면 저도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도 검사님도 방청석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준석이 변호사였습니다. 증인, 혹시 치매 진단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기억력은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왜 수첩에 적으셨습니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나이 들면 기억이 흐릿해져요. 그래서 적어뒀어요. 증인께서 들으신 통화 내용이 정확합니까? 잘못 들으신 건 아닙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하지만 법률 용어나 금융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셨을까요? 나는 변호사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법을 몰라요. 금융도 잘 몰라요. 근데 나쁜 짓이 뭔지는 알아요. 나쁜 짓이요? 네. 남의 이름 빌려서 돈 숨기는 거, 장부에 안 나오게 하는 거. 그게 나쁜 짓 아닌가요?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피고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나는 준석이를 봤어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개 들어봐. 준석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갰어요. 울었나 봐요. 엄마는 내가 잘 되라고 평생을 살았어. 떡볶이 팔아서 너 대학 보냈고 내가 은행원 됐을 때 정말 기뻤어. 근데 넌 왜 그랬어? 왜 나쁜 짓을 한 거야? 준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엄마. 나한테 죄송하다고 하지 마. 내가 피해준 사람들한테 해. 준석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증인, 자리로 돌아가세요. 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방청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내 손을 잡아줬어요. 재판은 계속됐어요. 다른 증인들도 나왔고 증거들도 제출됐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뒤 다시 재판이 열렸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준석은 실무를 유기하였고 이는 노인복지법 제55조 이사를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행위를 하였고 이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고 이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으로 금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방청석에서 소리가 났어요. 한숨 소리, 흐느끼는 소리.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7년. 내 새끼가 7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거구나. 민우가 속삭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재판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준석이가 끌려나갔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준석이가 있었어요. 법정 복도 끝에서 교도관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준석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교도관이 제지했어요. 이동해야 합니다. 준석이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은 챙겨라. 네. 감옥에서도 밥은 먹어야지. 준석이가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교도관들이 준석이를 데려갔어요. 복도 저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연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판결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정의요? 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의는 모르겠고 그냥 슬퍼요. 슬프세요? 네. 제 새끼가 감옥에 가는데 안 슬플 수가 있나요? 서연 기자가 말이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이걸로 끝난 거예요. 끝이요? 네. 이제 끝났어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이요? 네. 이제 저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해요. 아들 없이요. 서연 기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응, 힘낼게요. 법원을 나왔어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5월인데도요. 민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어디 가세요? 몰라. 생각해봐야지. 저희 집에 계셔도 돼요. 고마워. 근데 이제 나도 내 집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내 집이요? 응. 내가 살 곳. 하늘에 별이 떠올랐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정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법이 말했어요.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는 민우 집에서 석 달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부 지원으로 작은 집을 얻었죠. 반지하였지만 내 집이었어요. 할머니, 집 구하셨어요? 민우가 기뻐하더라고요. 응. 작긴 한데 괜찮아. 축하드려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 구했어. 민우는 여전히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가끔 나를 찾아왔죠. 어느 날 나는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고 살지? 돈은 좀 있었어요. 정부 지원금도 나왔고 재판에서 받은 배상금 일부도 있었거든요. 많진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분식집은 이제 못하겠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났어요. 그 휴게소가요. 내가 버려졌던 그곳. 거기 근처에 가게를 내볼까? 이상한 생각이었어요. 왜 하필 그곳에 가게를 내려고 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민우한테 말했더니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네. 주말마다 가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휴게소에서 5분 거리에 작은 가게가 나왔어요. 월세 50만 원. 저렴했죠. 계약하고 청소하고 테이블 놓고 주방 꾸몄어요. 민우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가게 이름은 뭐로 하세요? 글쎄, 뭐가 좋을까? 할머니 수첩처럼 의미 있는 이름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멈춘 시계 국밥. 멈춘 시계 국밥이요? 응. 시계가 멈춰도 삶은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야. 민우가 웃었어요. 좋아요. 그걸로 해요. 간판을 달았어요. 멈춘 시계 국밥. 파란 글씨로 썼습니다. 가게를 연 날 손님이 몇 명 왔어요. 트럭 기사님들, 회사원들, 지나가던 어르신들. 국밥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장사가 잘 됐어요. 많이는 아니었지만 하루에 10명 정도는 왔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앉으세요. 국밥을 끓여서 드렸어요. 할머니가 먹다가 울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서요. 맛있으면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국밥을 다 드시고 계산하면서 말했어요. 사장님, 혹시 저 같은 사람 많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이요? 혼자 사는 사람이요. 네, 많이 봐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작년에 가고 아들은 외국에 있어요. 그러세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고 가셨어요.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새 수첩을 꺼냈어요. 노란색 수첩이었습니다. 영감이 남긴 그 수첩이랑 똑같은 거요. 수첩 첫 장에 적었어요. 오늘 온 할머니. 혼자 산다고 했다. 외로워 보였다. 왜 적었냐고요? 잊지 않으려고요. 나한테 온 사람들을요. 다음 날 그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어제 국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국밥을 드시고 가시면서 할머니가 물었어요. 사장님도 혼자 사세요? 네.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근데 이렇게 손님들 만나니까 괜찮아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저도 이제 자주 올게요. 그러세요. 그 할머니는 정말 자주 왔어요. 일주일에 3번씩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 저 요즘 복지관 다녀요. 복지관이요? 네. 거기서 친구들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들어요. 잘하셨네요. 사장님도 한번 오세요. 저는 가게 때문에 못 가요.
주말에는요? 주말에는 봉사하는 친구가 와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셨어요. 수첩에 또 적었어요. 할머니가 복지관 다니신다고 했다. 표정이 밝아 보였다.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수첩에 적었어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 가족한테 연락 못 받는 할머니, 일용직 일하시는 어르신들. 어느 날 민우가 왔어요. 할머니, 그 수첩 뭐예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적는 거야. 왜요? 그냥 기억하려고. 민우가 수첩을 넘겨봤어요. 할머니, 이거 좋은 일 하시는 거네요. 좋은 일은 아니고 그냥 적는 거야. 이분들한테 복지 서비스 연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민우는 수첩을 보고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줬어요. 복지관 소개, 병원 예약, 정부 지원금 신청, 이런 것들이요. 할머니 덕분에 일이 쉬워졌어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셨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민우가 웃었어요.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준석이가 보낸 거였어요. 1년 동안 나는 준석이한테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면회도 가지 않았고요. 근데 준석이는 가끔 편지를 보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나는 읽지 않았어요. 그냥 서랍에 넣어뒀죠. 근데 그날은 열어봤어요. 왜 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열었어요. 엄마, 잘 지내시나요? 저는 여기서 괜찮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근데 면회 오시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자격이 없으니까요. 엄마, 제가 집에 놓고 온 게 있어요. 거실 벽시계요. 고쳐뒀어요. 시계 수리하는 사람한테 맡겼거든요. 지수가 전해줬을 거예요. 시계가 다시 가고 있을 거예요. 고장난 건 시계가 아니라 저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멈춰줘서요. 더 나쁜 짓을 하기 전에요. 사랑합니다. 준석 올림. 편지를 읽고 나는 울었어요. 민우가 옆에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면회 가실 거예요? 모르겠어. 생각해 볼게. 그날 밤 나는 벽시계를 봤어요. 틱톡 틱톡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전에 멈췄던 그 시계가 다시 가고 있었어요. 고장난 건 시계가 아니라 우리였구나. 근데 이제 고쳐지고 있는 거겠죠.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었어요. 할머니가 오셨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앉으세요. 국밥을 끓이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오늘도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민우가 주말에 왔어요. 할머니, 오늘 손님 많았어요? 응. 15명 왔어. 대박이네요. 그러게. 이제 장사 좀 되는 것 같아. 할머니, 이제 제가 밥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 할머니가 10년 전에 떡볶이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갚을게요. 아직 멀었어. 그때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데. 우리는 웃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창문으로 노을이 보였어요. 시계가 멈춰도 진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는 오늘도 국밥을 끓이고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수첩에 적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듯이 우리 삶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